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인트라세칼 펌프, 그러니까 척수 강내 약물 펌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성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통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통증을 좀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들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암성 통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아닐 수 없고 또 모든 의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암성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도 정부도 아니고 의료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물 펌프를 통해서 암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통증을 담당하는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를 보고 있는 모든 의사, 특히 암 환자를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렸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약을 많이 먹어서 좀 약을 먹어서 그냥 조절할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괜찮겠으나 그것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우리 가족이 계속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럴 때 이런 트라세칼 펌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약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그러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물주의 펌프라는 게 일반적으로 암성 통증 환자들한테 많이 쓰이게 되니까 그 암성 통증에 대한 제 사례 하나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 페인 패스웨이라든지 베이직 컨셉 정도를 확인해보고 인트라세칼 펌프라는 게 뭐 말은 쉽지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해왔었는지 그런 히스토리랑 환자를 어떤 환자들을 좀 잘 선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좀 첫 번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저희가 진짜로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하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막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또 잘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매니지먼트라든지 컴플리케이션 그다음 베스트 프랙티스 포 IDD 이런 식의 순서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 얘기하면 뭐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2003년도에 뭐 레널셀 CA로 이제 네프렉토미 받았어요. 옛날엔 저렇게 네프렉토미 하면 요새처럼 이렇게 뭐 좀 작게 자르거나 지금 뭐 내시경을 봐서 하거나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쫙 찢었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거기에 인시저널 페인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코스탈 페인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가바펜틴 같은 약제들을 좀 주고 안티컨버선트 같은 약제 먹어도 좀 아프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터코스탈 러브블록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인시저널 페인이나 이러한 뉴로패식한 양상들이 있으면 그 간단한 치료들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의뢰해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5년에 보니까 다시 가슴이 좀 답답하다 그리고 숨이 좀 차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렁으로 메타된 양상들이 좀 보이는 거죠. 아이고 또 그랬는데 또 11월 등에 또 찾아보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브레인에도 메타됩니다. 사람이 막 깔아지겠죠. 2003년대 뭐 수술하고 좋아지셨었다가 2005년대 그랬는데 뭐 사람들이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근데 이분은 2006년도에 나타난 시비어 백페인이 훨씬 더 심해서 저희한테 의뢰되셨습니다. 시비어 백페인을 보니까 또 본메타가 상당히 많이 되죠. 본메타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뭐 조금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 마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가장 심한 부분, 그때 아큐트한 부분들의 RT도 좀 하고 좀 심한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카이퍼플라스트라고 해서 이 시멘트를 이 본에다가 이제 주입해 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캔서 페인을 가지고 본 메타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카이퍼플라스나 버테브로 플라스 해주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정도 되니까 뭐 브레인 메타되어 있던 부분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약간 사이코틱한 비헤이비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암에 걸릴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암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생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암 환자였었어. 내지는 암 환자인데 지금 그 암과 같이 살고 있어 라는 거죠. 암에 걸리면 죽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통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따라서 암성 통증이라는 것, 암 환자라는 것들이 이제 물론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만성 질병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그만큼 암으로 인한 생존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이런 페인 패스웨이들을 옛날에 이제 그 꼬지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던 데카르트가 16세기에 벌써 이런 식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이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통증이라는 게 어떤 이런 유해한 자극들이 발이나 이런 데서 와서 그게 뭔가 척수를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굉장히 생각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거에다 또 하나가 좀 덧붙여서 이렇게 통증이 어프런트하게 이제 뇌에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론트하게 뇌에서 조절하는 능력도 같이 동시에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성 이 오피오이드 리셉터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라는 것들이 뇌나 그리고 페리페럴 에어리어에 이런 뮤 리셉터 내지는 뭐 카파 리셉터, 델타 리셉터 이러한 리셉터들이 있으면서 이 통증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해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피오이드를 잘만 쓰면 우리가 이 통증들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피오이드 하면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펜타닐 같은 게 이게 IV 저제도 되어 있을 병으로 나와 있는 약들이 옥시콘틴이라든지 저니스타라든지 최근에는 뉴신타라든지 뭐 이런 약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약제들 말고도 최근에는 조금 더 아큐트하게 레피드하게 온셋하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 내지는 잇몸에다 넣어서 하는 거, 입에다 빨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아기를 보면 화상에 입어갖고 맨날 매일같이 드레싱을 해야 되는 아기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입에 사탕처럼 물면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조절되면서 얘가 이렇게 받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코에다 뿌리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요. 물론 오피오이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컨스티페이션 같은 것들이라든지 노지아 보미팅, 디지니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레스피레이트 디프레션이 왔을 때는 알지도 못하게 그냥 마약을 많이 드시고 그냥 숨 잘 안 쉬어갖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다만 마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해독제가 있다라는 거죠. 해독제. 날록선이라고 하는 해독제가 있어. 마약에 의해서 굉장히 중독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독제들을 천천히 쓰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행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오피오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하고 심지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국 통증학회가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피오이드에 대한 법적인 이 추징금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파산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 내에 있는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 통증학회가 굉장히 하나의 어떤 역할을 좀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곧 닥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죠. 그래서 오피오이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약을 먹어도 조금씩 약발이 다 된 것 같아요 하는 그러한 식의 양상이라든지 이게 약을 조금씩 끊으면 막 더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약을 잘못해서 안 가지고 갔더니 여행 가갖고 안 가져갔는데 막 아파서 죽는 건 둘째치고 막 콧물 눈물 나고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없더라. 이건 약간 이제 소위 위드로 신드롬이죠. 이제 금단 증상 같은 거. 우리 친구 보면 이호성이가 나오잖아요. 막 떨면서 그런 양상들이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절을 잘하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약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을 찾는 거죠. 그래서 소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처음에 쓰거나 뭐 이런 양상으로 가다가 그것이 더 이상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어딕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약 환자들 중에서 보면은 분명히 약을 처방했는데 약 잊어먹었어요. 처방전을 잊어먹었네. 약을 안 가져왔어요. 어디 가서 조금 더 받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3군데 4군데 가서 막 약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잘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끊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잘 끊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외래를 보다 보면 뭐 정말 정신이 없고 환자도 굉장히 아프고 약을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너무 아파요라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약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는 식으로 자꾸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 이 의료진들 자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더 주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최근에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처하면 좋겠다. 약을 이렇게 할 때는 이만큼 줄이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어도 오히려 더 아프다. 이런 게 오피오이드 인듀스 하이퍼랄지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들은 좀 조금씩 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가장 최근에 나온 NCCN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이런 약제 잘 줘라. 그리고 처음부터 뭐 처음에는 뭐 타이레놀 주고 그다음에 아프다 그러면 뭐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는 스템 레더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정말 심하게 아플 땐 빨리 약을 주고 그리고 빨리 약을 줘서 빨리 해결해서 그다음에 약을 좀 끊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게 필요하다. 너무 약이 문제가 있다? 잘 약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인터벤셔널한 조치를 취해라. 아까 뭐 제 환자에서 뭐 나온 것처럼 인터코스탈 뭐 너브 블록 같은 걸 해준다든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얘기할 수 있는 인트라세칼 펌프 같은 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의 옵션으로 잘 생각해 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제들을 막 먹는 걸로는 굉장히 많은 약을 먹어야 돼도 이게 소화가 되고 그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야 그거를 혹시 다른 루트로 뭐 예를 들면 병원에 항상 입원해 있으면서 이 IV로 재성 맞는 거 말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 관리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인트라세칼 그러니까 이 척수 강내에다 약을 조금씩 흘려주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럼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오피오이드 리셉터라는 게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파이널 코드 쪽에서 약을 조금만 흘려도 금방 그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IV나 에피두랄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약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 환자에서 본 것처럼 뭐 엄청난 약을 먹으니까 맨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던 환자가 굉장히 조그만 약이 되니까 정신이 또렷또렷해지고 사이드 이펙트도 없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약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게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주는 약제가 그럼 과연 이 CSF 안에서 잘 녹느냐? CSF 안에서 약간 하이드로필리스티가 있느냐? 이게 리피드 필리스티가 있어서 별로 약을 잔뜩 줘봤자 잘 이게 수용성이 안 되니까 그냥 둥둥둥 떠다니다가 말더라. 이렇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오피오이드 리셉터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약제들이 좀 제한적이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인식은 좀 가져야 되겠다. 더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이게 이론적인 겁니다만 이 먹고 있는 약제를 이제 우리가 주사약으로 줄 때는 줄여서 줘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에피듀랄이라는 공간, 경막의 공간에도 주면 무려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괜찮네. 근데 그 에피듀랄에 있는 걸 인트라세칼로 척수관 내로 주게 되면 그거에 또 10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따져서 이 환자가 예를 들면 300mg의 몰핀을 먹고 있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헤로인하게 맨날 변비가 있어. 그랬는데 그거를 인트라세칼로 주면 1mg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죠. 그리고 컨스티페이션도 없어지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대 1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아예 그러지 말고 한 10대 1 정도만 해서 300대 1 좀 그러니까 30대 1 정도로만 하면 안 돼요. 뭐 그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에피두랄에다 넣어주면 뭐 여러 가지 인트라세칼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스파이널 코드도 있고 뭐 그런 걱정을 해서 에피두랄에다 옛날에 심는 걸 많이 했었어요. 에피두랄 포트. 근데 요새 제가 그 옛날 많이 했었는데 수가를 뭐 5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 고생만 잔뜩 해갖고 하는 게 뭐 주사 주는 것보다 못하니까 요새 거의 안 해지고 그런 업체들이 다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또 에피두랄로 주면 이게 실질적으로 뮤 리셉터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이 전체적인 이제 시스테미컬하게 업소션 돼서 전신으로 돌면서 다시 이제 재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겠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인트라세칼을 좀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약제 이렇게 도즈 컨버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또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잠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좀 써보면 좋겠네 해서 1970년에 동물에다가 지금 한번 진짜 직접 넣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여러 가지 아프게 만드는 실험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했더니 좋아지더라. 79년에 사람한테 한번 해봤고 캔서 환자한테 81년도에 처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뭐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80년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좀 써보게 되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썼던 거죠. 처음에는 이런 펌프 같은 것들이 기술이 자꾸 개발하는 거죠. 그 안에 펌프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물 같은 약재를 넣어서 그게 조금씩 기계가 이렇게 구동을 해갖고 모터가 돌아가서 잘 좀 돌아간다. 이거 말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거 잘못해서 우리가 작동을 리모컨으로 하는 리모컨을 갖다 잘못 눌렀더니 막 쭉쭉쭉 약이 들어가.
그럼 환자도 자기도 모르게 사망하게 되는 거죠.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그러한 기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어디 툭 건드렸더니 갑자기 모터가 윙 돌아갔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FDA에서는 이제 91년도에 처음 어프로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게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이 됐지만 아직 8년 동안 다시 이런 전체적인 컨센서스 컨퍼런스는 안 열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 지금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티모시 디어라든지 뭐 맨 뒤에는 약시 같은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기계적인 부분, 그냥 약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대가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로백 페인이라든지 뉴로페시칸 페인 양상들, CRPS 같은 환자들 이런 경우에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펜텀린 페인 같은 것들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 소의 뉴로페시칸 양상들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캔서 페인 환자들한테 이제 잘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캔서 페인 환자들이나 논캔서 페인 환자들한테도 다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테믹한 오피오이드 한 트리트먼트를 지금 쓰고 있는 환자들이죠. 그런 환자들한테 처음 뭐 마약성 제제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것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약성 제제를 충분히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요. 부작용은 심한데 아직도 정말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약을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환자들한테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약통이 조금 큽니다. 약간 그래서 그게 뭐 피부에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위 얘기하면 이제 암성 통증 환자 중에 너무 말라갖고 이게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서 그런 사이즈도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트라이알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피듀랄이나 인트라세칼에 한번 약을 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한지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간지럽고 심하게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트라이알 했다. 요거는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급여 기준에 보면 6개월 이상의 통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 이상이 되는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 우리 차트에다 그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이 환자가 계속 쭉쭉쭉 했는데 간호사들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봐서 7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밝혀져야 되죠. 용량 몰핀 1일 200mg이 들어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또는 그 정도의 다른 약제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증이 계속 된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인데 약 뭐 처음 한번 뭐 오피오이드 조금 줘놓고서 그래요? 그럼 이걸로 갑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암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한테는 여명이 1년 이상 돼야 된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 1년 이상 여명이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기계값이 굉장히 비싸고 이걸 보건급여를 해주려니까 국가에서 재정 낭비가 굉장히 심하니까 조금 몇 달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없다. 이건 뭐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가들은 한 3개월 이상이 남았으면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3개월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인생을 정리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1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내과 선생님들한테는 여명 1년 맞죠? 라고 막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몰핀이나 마약성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1년 예상해도 이게 경직에도 쓰입니다. 경직. 그래서 바클로펜을 갖다가 컨티뉴어스에 써서 환자가 경직돼 있는 환자들한테 이게 컨티뉴어스 쓰면 그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져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직 환자들한테도 좀 쓰고 있다. 물론 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쭉 우리가 간단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는 게 사이콜로지컬 프로파일을 꼭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꼭 워크업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 무조건 이거 심어주세요. 마약성 제제를 막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 디펜던시 있는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잠깐 넣어보고 환자 정신과적인 측정도 해보고 약간을 트라이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보고 또 정신과적인 검사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약제를 좀 넣는다는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DA는 거기다 아무 약이나 다 넣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몰핀이라든지 지코노타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약제도 있더라. 그런 약제가 있고요.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이런 소위 캔서 트리트먼트 약제도 이런 식으로 좀 쓸 수가 있다.
이건 그전에도 실은 써왔었는데 이런 펌프에다가 직접 넣어서 쓰지는 않고 우리가 인트라세칼로 준 적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직 환자들한테 바클로페인이라든지 클린다마이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가 이 신경에 직접 적용하게 되면 뉴로톡시서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국소마취제도 신경 옆에다 가까이서 확 주면 신경이 망가지는 양상이 실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스파이널 코드에다 이런 약제를 갑자기 일정한 속도로 막 계속 때린다? 그러면 신경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약제들은 소위에게서 그렇게 신경에다 직접 주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제들을 인트라세칼로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제들이 있더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몰핀, 하이드로몰폰, 디코노테, 펜타닐 이런 약제들은 좀 줄 수 있는데 그런 약제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라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인트라세칼 펌프한테 이런 약제를 다 쓰지 않고 그냥 몰핀을 갖다가 하이드로몰핀을 갖다 쓰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코노타이드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온 약제고 미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이제 워낙 비싸고 좀 부작용적인 문제들이 어떨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뭐 CGRP라고 서스텐스 P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부분의 N타입의 이 칼슘 채널 블로커다라고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마약도 아니면서 엔세이드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국소마취제도 아니면서 약간 묘한 약제죠. 그래서 이제 이 달팽이에서 어떻게 좀 추출해 갖고 만들어진 약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004년도에 이미 FDA에 공이 나서 프리알트라는 약제를 좀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약제를 좀 써봤었어요. 그래서 써봤더니 환자들이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환자들 인트라세칼을 썼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갖고 왔었는데 허가를 못 받으니까 함부로 환자들한테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곧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마약성 제제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환자들한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트라세칼에다가만 적용돼서 이 BBB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CSF 안에서 약제가 유지되면서 충분한 효과를 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 약제를 좀 나중에는 뭐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트라세칼 펌프하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